연쇄 살인범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을 인간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그들이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을 죽이기 전과 후에 훼손하고 고문까지 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인범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종종 아주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끔찍한 범죄와 연결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후회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는 인터뷰를 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인터뷰어에게 섬뜩한 분노를 드러낸 살인범들을 살펴봅니다. 구두수선공에서 살인범으로 변한 조셉 칼린저만큼 사악하고 사디스트적인 연쇄살인범은 드뭅니다. 그는 1935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조셉 리 브레너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그는 오스트리아 이민자인 스티븐과 안나 칼린저 부부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부모는 학대적이었고 그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 학대의 악순환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그의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수감되었지만 이후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가족의 감독하에 석방되었습니다. 1974년까지 칼린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떠다니는 머리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신이 자신에게 소년들을 죽이고 성기를 절단하라고 명령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목소리들에 따라 칼린저는 13살 된 아들 마이클을 끌어들여 첫 번째 희생자인 9살 푸에르토리코 소년을 고문하고 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다음 희생자는 그의 아들 조 주니어였는데 그는 아버지의 학대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주니어는 나중에 버려진 건물에서 익사당했습니다. 1975년 1월 8일 칼린저와 마이클은 세일즈맨으로 가장해 뉴저지주 레오니아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8명을 때리고 강도질하며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칼린저는 계속해서 21세 간호사 마리아 파싱을 목과 등에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피로 얼룩진 셔츠가 세탁소 표시를 통해 칼린저 집으로 추적되면서 두 사람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칼린저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편집증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그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1년의 강도 사건으로 펜실베이니아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어 뉴저지에서 마리아 파싱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칼린저는 이상 행동을 계속 보였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욕망을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의 목을 그었고 자신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으며 자신의 머리 위에서 달걀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범죄 정신병자를 위한 페어뷰 주립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국 언론인 헤랄도 리베라와 소름 끼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내심 있게 귀 기울이며 남을 덮고자 합니다. 예.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는요. 네. 당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지구에서 300만 명을 죽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제 가족 중 한 명을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을 죽인 후에는 제 가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제 목숨을 끊어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형제에 반대합니다.
국가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당신은 예외인가요? 환각 상태일 때는 그렇죠. 신의 목소리. 이런 환각들을 아직도 경험하나요? 네, 아직도 경험합니다. 자주 그런가요? 자주 그래요. 폭력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뭘 하고 싶나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싶은 기분이 드나요? 예.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드는 기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 3월 11일에 저는 환각을 보고 있었고 면도날을 집어들어 한 남자의 목을 그었습니다. 여기 병원에서요. 여기 병원에서요. 네가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거 참 끔찍하네, 죠. 정말 끔찍하네. 그래 맞아. 그리고 내가 당신이 여기서 못 나가길 바래도 나를 탓하지 않을 거야. 나도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기 바래. 인터뷰 이후 몇 년 동안 칼린저는 후회를 표현했고 자주 식사를 거부했고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1996년 3월 26일 칼린저는 59세의 나이로 발작으로 사망하며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마이클은 소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번째 생일까지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자유의 몸이고 이름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린 우오르노스는 미국의 여성 연쇄 살인범으로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매춘을 하며 7명의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이고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살인 행각은 1989년 11월 말쯤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죽음의 아가씨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그들의 소지품과 심지어 자동차까지 훔쳐서 가짜 이름으로 전당포에 맡기곤 했습니다. 우오르노스는 항상 남자들을 죽인 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그녀가 자신을 태워주거나 고속도로에서 도와주려던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1992년 1월 27일 배심원단은 35세의 우오르노스를 1급 살인과 강도죄로 유죄 판결했고 그녀의 정신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오르노스는 살인 6건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7번째 피해자 피터 심스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그녀의 희생자로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2003년 영화 몬스터에서 다뤄졌으며 우오르노스의 역은 샤를리즈 테론이 맡았고 그녀는 이 연기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1992년 닉 브룸필드는 에일린 우오르노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부제는 더 셀링 오브 어 시리얼이었고 그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우오르노스를 인터뷰하려 했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겪은 착취를 조명하고 경찰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그녀의 재판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오르노스가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브룸필드는 우오르노스의 사형수 생활과 그녀의 처형을 앞둔 몇 주를 기록한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처형 전날 브룸필드는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 인터뷰에서 우오르노스가 전혀 정상적이지 않으며 경찰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녀는 브룸필드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한번 보시죠. 있잖아요. 저는 이미 모든 걸 말했으니까 그냥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냥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당신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준비됐나요? 저는 준비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괜찮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괜찮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억하고 말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리처드 말로리가 죽은 후에 경찰이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지문을 남겼지만 그들은 그걸 은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자들도 죽이게 해서 저를 연쇄살인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랬다는 걸 알아요. 저는 전문적인 연쇄살인범이 아니었고 그냥 살인자일 뿐이었어요. 제 일에 특별한 점도 없었죠. 지금 허술하게 했거든요. 아시죠? 내일 아침을 위해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인 다이앤을 만났어요.
당신은 제 남동생과 다이앤을 만났어요. 당신의 어머니요. 제 어머니 다이앤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저를 배에서 낳자마자 저를 조부모님께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를 전혀 몰랐어요. 그 여자한테 내가 태어난 것도 신경 안 쓴다고 전하세요. 차이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그리고 경찰들이랑 그 시스템도요. 강간당한 여자가 처형당했어요. 그 일은 책이나 영화에 쓰였고 블라터는 승진과 재선을 했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진행됐죠.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어. 고마워. 너희들은 비인간적이야. 너희들은 정말 비인간적인 개 자식들이고 개년들이야. 결국엔 너희도 핵 공격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이 곧 올 거야. 2019년 이라크가 어차피 너희를 공격할 거야. 너희 모두 핵 공격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예수님처럼 짓밟고 찢어 놓았으니 내가 너희 덕에 번 돈에 고맙다고 할 수 없다. 이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닉.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떠나요. 기쁩니다. 고마워요, 사회 여러분. 저를 이렇게 몰아붙여줘서. 좋아요, 가요. 이 더러운 자식들. 강간당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래, 너희는 그녀를 신에게 보냈지. 하지만 언젠가 너희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에일린 안녕. 알린. 미안해. 2002년 10월 9일 우오르노스는 치명적인 주사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식사를 거절하고 대신 커피 한 잔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바위와 함께 항해하고 있고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거예요. 였습니다. 영화처럼 6월 6일이요. 큰 모선과 스키폴더요. 나 다시 올게. 그녀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47분에 사망했으며 1976년에 사형이 복원된 이후 플로리다에서 처형된 두 번째 여성만이 되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아서 쇼크로스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뉴욕주 북부에서 11명의 여성을 살해해 제네시간 살인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쇼크로스는 메인주 키터리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주 워터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가족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결혼해서 아들을 두었지만 미국 육군에 징집될 무렵에는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쇼크로스는 이후 2번 더 결혼했지만 모든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후 쇼크로스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방화와 절도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71년 10월에 조기 석방되어 뉴욕주 워터타운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72년 5월 7일 그는 첫 번째로 알려진 피해자인 10살 잭 오웬 블레이크를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몇 달 후 8세 카렌 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쇼크로스는 곧바로 체포되었지만 놀랍게도 두 아이 모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두 건 모두에 대해 1급 과실치사죄로 감형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에티카 교정시설에서 최대 25년형의 불확정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쇼크로스는 14년만 복역한 뒤 1987년 4월 석방되었습니다. 쇼크로스는 곧바로 다시 살인 행각을 시작했고 이후 12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습니다. 대부분 매춘부였지만 모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들을 잔인하게 공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희생자들 중 다수가 제네시 강에 버려졌습니다. 쇼크로스는 나중에 일부 여성의 성기를 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1990년 1월 2일 헬리콥터가 숲속 다리 근처 강의 얼음 위에 누워있는 벌거벗은 여성의 시신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자신의 차 옆에 서 있던 쇼크로스를 체포했습니다. 그 시신은 실종된 매춘부 준 시세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후에 훼손되었고 거의 반으로 톱질당한 상태였습니다. 쇼크로스가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공격의 쾌감을 되새기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지만 나중에는 대부분의 살인을 인정하며 각 피해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변명했습니다.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두 피해자 살해도 인정하고 시신 위치를 수사관에게 안내했습니다. 그의 공식 자백서는 거의 8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쇼크로스를 정상이라고 판결한 후 그는 징역 250년에 추가로 웨인 카운티에서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1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2번째 사건도 거의 그의 소행으로 간주됩니다. 쇼크로스는 뉴욕주의 설리번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고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적나라하게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악명을 은근히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많은 대학생, 교수,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유명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런 관심을 즐기시나요?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차를 세우고 내린 여성 중 한 명이 제가 만났던 여성 중 한 명이 HIV 양성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들 중 누가 그런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면서 저는 3명의 여성의 성기를 잘라내서 먹었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단순히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 아니냐고요. 믿고 싶은 걸 믿으세요. 제 안엔 항상 나쁜 남자가 있지만 그를 억누르려 노력 중이에요. 더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그만. 끝났어요. 그 이유가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이건 단절이에요. 이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쇼크로스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고 2008년 11월 1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리처드 라미레즈는 1960년 2월 29일 텍사스 엘파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범죄는 문제 많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견뎌야 했고 그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10살 때부터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촌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접하게 됐습니다. 학교 중퇴 후 라미레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코카인 중독으로 습관 유지를 위해 빈집털이까지 저질렀습니다. 1984년 4월 10일 라미레즈는 9살 소녀 메이룽을 첫 희생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은 2009년 A야 그의 DNA가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샘플과 일치하면서 그와 연결되었습니다. 1985년 3월 17일 그는 79세의 미망인 집에 침입해 그녀를 칼로 찌르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을 기다린 후 그는 마리아 에르난데스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그녀의 룸메이트인 34세의 데일리 오카자키를 살해했습니다. 같은 날 그는 차이리안 유도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이 이중 살인 사건은 언론의 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라미레즈는 언론에 의해 벨리 침입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과 열흘 후 라미레즈는 64세의 빈센트 자자라와 그의 44세 아내 맥신을 살해했으며 이때 사용한 공격 방식은 이후 그 살인범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먼저 총에 맞았고 그의 아내는 잔인하게 폭행당하고 칼에 찔려 살해당한 뒤 두 눈이 도련해졌습니다. 1985년 5월 라미레즈는 윌리엄 도이와 릴리언 도이에게 같은 공격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절도, 폭행, 잔혹한 폭력, 그리고 사탄의식까지 동반한 광란 속에서 또 다른 12명의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생존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라미레즈에 대한 인상착의를 제공했고 경찰이 그를 쫓기 시작하자 리처드는 LA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피터판과 바바라판 두 명의 희생자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의 뚜렷한 범행 수법과 사탄 상징까지 더해져 그는 새로운 별명 나이트 스토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1985년 8월 31일 차량 2대를 훔치려다 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한 후 체포되기 전에도 한 번 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985년 8월 24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리처드는 미션 비에오의 한 집 밖에서 목격되었고 그곳에 자신도 모르게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목격자는 그의 차량과 번호판을 기억해두었습니다. 이후 리처드는 또 다른 여성의 집에서 그녀를 성폭행하고 그녀의 약혼자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을 공격한 남성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으며 그는 그녀에게 사탄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1989년 9월 20일 배시몬더는 마침내 43건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13건의 살인 5건에 살인미수 11건의 성폭행, 14건의 절도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가스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대단한 일이지. 죽음은 항상 따라오는 거야. 디즈니랜드에서 보자. 1993년 마이크 와트키스와의 드문 인터뷰에서 라미레즈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름 끼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은 13명을 죽였습니다. 항소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정부가 대규모로 하는 일을 소규모로 할 뿐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은 피해 굶주린 시대입니다. 리처드, 당신은 감정이 있습니까? No comment입니다. 리처드, 당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악한 존재입니다. 네, 저는 악합니다. 캘리포니아 샌켄틴 교도소에서 거의 24년 동안 사형수로 지낸 후 라미레즈는 2013년 6월 7일에 가스실이 아니라 비세포 림프종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53세였습니다. 린셀스는 미국의 연쇄살인범으로 미국 전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여 미 전역 살인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명단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인죄 한 건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가 살인을 자백했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셀수는 1964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치 않는 데다 사랑도 받지 못한 아이였고 가족들 손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10살 때 셀스는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3살 이되었을 때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차를 타거나 히치하이킹을 하며 미국 전역을 떠도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그는 술을 심하게 마시고 약물을 남용했으며 1년의 경범죄로 수감된 동안 인격장애와 정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후속 치료 없이 석방되었고 이러한 관리의 부재는 결국 1979년부터 1999년 사이에 최소 22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끔찍했던 1987년 11월 17일의 공격에서 셀스는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키스다딘에게 태워진 후 다딘 가족 4명을 살해했습니다. 키스는 셀스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셀스는 키스의 머리에 2번 총을 쐈다. 그는 이어서 키스의 3살배기 아들을 때려 죽였고 만삭이던 그의 아내 일레인도 공격했습니다. 그 폭행의 충격으로 일레인은 진통이 시작되어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셀스는 냉혈하고 무자비하게도 갓 태어난 아기를 때려 죽였습니다. 셀스는 마침내 13세 케일린 해리스를 성폭행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 뒤 10살 크리스탈 서울스의 목을 그었으나
다행히 크리스탈은 살아남은 후에야 체포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의 진술로 범인 몽타주가 그려졌고 곧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셀스는 케일린 해리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70건이 넘는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는 약 22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셀스는 텍사스의 사형수 감방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0년 마틴 바시르는 ABC 뉴스 미니 다큐멘터리 토미 린 셀스 사이코패스의 심리를 위해 그를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 인터뷰는 소름 끼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눈동자가 흐려지고 동공이 흐려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건 마치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과 같아요. 나는 내가 누군가를 죽일 때마다 나를 수년간 성추행했던 그 남자를 죽인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죠. 나는 여기서 무덤에서 겪을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제 매일 그걸 안고 살아야 해요. 그들이 나를 죽이면 적어도 그때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2014년 4월 3일 셀스의 사형이 헌츠빌에 있는 텍사스 주립교도소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치명적인 양의 펜토바르비탈이 투여되자 그는 몇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은 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13분 후 오후 6시 27분 그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